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계사를 담당하는 IM 연구쌤 화원규입니다. 네, 퇴근 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 조용할 때 수업을 찍느라 제가 지금 목도 많이 가고 눈에 초점도 나오고 좀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세계사 공부를 저를 통해 좀 체계를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학습할 내용은요, 나폴레옹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이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냐라는 그 과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모여서 형성된 체제가 유럽의 사회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세계사는 IM 연구쌤. 나폴레옹이 원정을 다니면서 그가 지나갔던 그 나라들에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또한 나폴레옹의 원정을 방어를 하면서 우리 민족을 왜 쳐들어와 하는 민족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니까 이제 유럽의 각 국들은 고민이 되는 거죠.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전파가 됐으니까 우리나라의 백성들도 나를 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가 유럽 각국의 왕과 귀족들을 자신의 나라 수도인 빈으로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회의를 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매일매일 막 치열하게 회의를 진행했다기보다 매일 밤 무도회 열고 술 마시고 음식 나눠 먹고 띵까띵까 춤추고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결정을 한 게 바로 빈 체제입니다. 그 체제는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유럽의 영토랑 지배권을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바로 정통주의와 복고주의를 채택을 해서 유럽 각국에 퍼져 있었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빈 체제를 공고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동맹들이 만들어집니다.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그 크리스교적 이념에 따라서 체결을 한 신성동맹, 여기에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건 바로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에 영국까지 끼게 된 사국동맹이었습니다. 사실 이 빈 체제를 통해서 오스트리아가 유럽 각국에 되게 간섭을 많이 하게 되고 파워가 굉장히 세지거든요. 그러면서 유럽 각국에서 자유주의를 맛보고 민족주의 운동을 진행하던 세력들은 오스트리아의 빈 체제에 저항한다! 이러면서 저항운동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독일에서는 학생조합에서 시작이 된 데나 대학에서 부르센샤프트라고 학생들이 조합을 체결을 하고 독일의 발전과 자유를 위해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진행을 하던 차에 비밀경찰한테 걸려서 이 조직이 와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또한 이탈리아도 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공통점이 뭐냐면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개의 소국으로 다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일단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근데 보면 우리 나폴레옹 때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켰다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독일과 이탈리아 안에서도 이탈리아는 까르보나리라고 하는 당이 주도를 해서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라고 나가지만 이것 또한 탄압을 받고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카르보나리라고 하는 그 이름은 뭐냐면 수술 굽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썰이 어떻게 되냐? 정치운동을 진행하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제 걸릴까봐 수술 굽는 사람들로 위장을 하고 활동을 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로 가장 하층민이었던 수술 굽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과 의견을 모아서 정치운동을 진행했다. 근데 뭐 어찌됐든 이 당이 이탈리아의 통일과 자유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거죠. 1825년에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굉장히 넓었다고 배웠잖아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이렇게 아우르는 큰 제국이었다. 다만 레판토 해전에서 크게 깨지면서 오스만 제국이 점점 이렇게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리스나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해서 아직까지도 무시할 수는 없었던 세력이었던 거죠.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저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을 했지만 그리스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무시하자라는 주의였습니다. 오스만 제국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오스만 제국이 나대는 게 싫었던 러시아랑 영국, 프랑스가 개입을 해서 그리스를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때 당시 유럽의 문화 사조가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는 뭐냐면 자신의 감정에 되게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로맨틱하다 들어보셨죠? 이 로맨틱하다라는 말에서 낭만주의가 나오게 된 건데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는 바로 그리스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한테 괴롭힘을 당하는데 독립을 하고 싶다고? 오케이 좋아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유럽의 지식인들이 그리스의 독립운동 전쟁에 참가를 하고 직접 전선에 나가서 뛰어들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825년 그리스가 독립을 하면서 사실 빈 체제가 이때부터 좀 동요를 해요. 오스트리아가 주도를 해서 공고하게 딱 잡아야 되는데 분명히 같이 러시아, 영국은 사국동맹으로 동맹까지 맺은 사이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의 말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야. 국력의 힘에 따라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 각 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지만 자신들의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세력이 나왔다 그러면 되게 심하게 탄압을 했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대군주였던 표트르 대제 공부를 좀 해봤었잖아요. 그에 의해서 서유럽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서유럽에 발달된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청년 장교들이 야 영국은 입헌군주국으로 해서 되게 발전을 했대. 근데 러시아는 뭐야? 너무 후진적이잖아. 야 우리 한번 해볼까? 하면서 청년 장교들이 모여서 만든 12월의 당 자브리스트가 니콜라이 1세라는 이 황제가 왕이 오르는 그 즉위식 날에 봉기를 일으켜요. 입헌군주제를 요구하면서. 그런데 진압이 되죠. 사실 일부 장교들이었고 니콜라이 1세는 엄청나게 탄압을 해버립니다. 다만 니콜라이 1세도 러시아가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그 점에는 동의를 해요. 왜냐 나중에 오스만 제국과의 크림반도에서 전쟁을 한번 크게 일으키는데 여기서 되게 크게 깨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개혁을 하기는 해야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유럽 대륙 안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들을 다 각국이 진압을 하다 보니까 식민지에 신경을 못 써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유럽 각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들 안에서도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특히 전파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클래스룸에 실어드렸던 IT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래요. IT가 최초로 독립을 하면서부터 라틴 아메리카도 특히 여기는 신항로 개척하면서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식민지를 엄청 많이 삼았잖아요. 되게 잔인하게 탄압을 하고. 이때 북쪽에서는 시몬 볼리라고 크리오요 출신의 사람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 크리오요가 뭐냐면 에스파냐인이에요.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에스파냐인인 거야. 에스파냐에 대한 뭔가 그 애국심이라기보단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몬 볼리바르가 이끌어서 라틴 아메리카 북쪽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해방자의 이름을 따서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생겼죠. 그 다음에 남쪽 지방에서는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운동을 진행했었던 산 마르틴이 있었고 이 두 사람의 대표적인 별명은 일단 여기다가 쓸게요. 해방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은 난리가 나죠. 식민지들이 동요를 하니까 그럼 이게 당장 국가 경제랑 직결이 되는 건데 어떡하냐 하는데 이때 대통령이었던 멀로가 선언을 합니다. 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지지한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유럽의 정책이나 유럽의 독립운동에 이런 거 관심 없으니까 미국은 유럽에 간섭하지 않아. 그러니 너네도 미국 아메리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멀로 선언이고 이거는 앞으로 미국이 외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고립주의, 불간섭주의 이 원칙을 이제 고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빈 체제가 그리스의 독립을 시작으로 라틴 아메리카 독립하면서 동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 체제랑 그 각국의 저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지금부터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이 빈 체제에 프랑스가 어떻게 변화 과정을 거쳐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랑스 혁명은 빈 체제가 성립이 되고 나서
부르봉 왕조가 다시 부활을 하고 왕실이 부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루이 16세의 동생이었던 루이 18세가 왕에 잠깐 올랐다가 그의 동생인 샤를 10세가 정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윗대가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굴욕적으로 죽었단 말이야. 샤르 10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백성들이 미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괘씸했겠어. 감히 왕족과 귀족들을 건드려? 이 건방진? 이러면서 견제 정치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굉장히 막아버리고요.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양원제 의회 있었잖아요. 양원제 의회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해산을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농민들이나 이런 프랑스의 국민들이 혁명을 겪지 않았다면 왕께서 그렇게 정책을 하셨다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었지만 프랑스 혁명을 겪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권력이 되게 강한 줄 아나 봐?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서 1830년 7월에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7월 혁명이에요. 자, 그러면서 샤를 10세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오를레안 공이라고 불리면서 귀족인데 자기 아버지랑 함께 시민들의 편에 섰던 루이 필리프를 이에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은 시민의 왕이에요. 자, 그러면서 입헌 군주제를 채택을 하고 제한 선거를 실시를 하면서 입헌 군주국 체제가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프랑스 혁명 때 국민의회가 나오고 입헌 군주제를 실시를 한 입법의회가 실시가 됐었죠. 근데 입법의회에서 왕권이 정지되고 나서 공화정이 시작했어요. 이게 제1공화정이야. 그러면 이제 전제왕정, 입헌 체제 첫 번째, 그다음에 제1공화정, 그다음에 나폴레옹 이제 등장하고 나서 제1제정. 근데 이게 프랑스의 자유주의 혁명인 7월 혁명과 2월 혁명 때 똑같이 반복이 돼요. 전제왕정, 입헌 체제, 공화정, 다시 제정. 이 완전히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되게 신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 7월 혁명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줬었는데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유럽을 전체를 크게 휩쓸었었던 종교전쟁인 30년 전쟁 끝나고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했던 거 기억나죠? 신교도가 맞았던 네덜란드가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았던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이제 크게 일어났었던 전쟁인데 여기에서 이제 네덜란드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나는 가톨릭 계속 믿을 거야 하는 주들이 있었고 싫어 나는 신교도 편에 설 거야 하는 주들이 있었고요. 북부가 남부랑 이렇게 나뉘어졌었는데 거기서 신교를 지원하는 그 지역이 네덜란드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처음에는 에스파냐 거였다가 이게 나중에 네덜란드 식민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벨기에로 독립을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영국에서도 프랑스의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1차 선거법이 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유주의 개혁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이 헌법의 내용이 우리 국민의회 때도 좀 문제가 있었죠. 입헌군주제 체제는 그렇다고 치지만 분명히 혁명을 일으킨 거는 시민들이었을진데 여기에 재산과 그 납세 정도를 따지면서 제한 선거를 놔버리겠다. 그리고 이 루이 필리프도 처음에는 시민들 전체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좀 변질돼요. 지주랑 자본가들만을 위해서 제한 선거를 실시하고 이 사람들을 옹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조금씩 전제 정치를 하겠다라는 모습도 보이고요. 보면 처음에 시민혁명을 주도했었던 부르주아들은 사실 전체를 포괄을 한다기보다 나의 재산과 나의 정치적 명예와 지위를 위해 일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여기서도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흐르는데 이때 프랑스가 영국의 영향을 받아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사회주의가 또 성립이 되거든요. 사회주의는 이 지주랑 자본가들이 부르주아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공장을 또 세우면서 이렇게 돈을 벌게 되겠지? 근데 정작 공장에서 기계 돌리면서 일하는 건 노동자들이란 말이야. 사회주의의 기본 이념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혁명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이 산업혁명으로 상공업자랑 노동자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왜 너네만 정치해?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정치할 권리를 줘. 같이 혁명했잖아. 못 살겠다. 일어나자. 그러면서 1848년 2월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혁명으로 루이 필리프가 왕이 되면서 7월 왕정이 성립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18년이 지난 뒤에 2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7월 왕정을 붕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 7월 왕정이 그 결과 붕괴가 되고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이 루이 필리프는 이제 왕 자리에서 물러나고요. 임시정부가 세워져서 상공업자들이랑 노동자들이 원했던 보통선거랑 이 대통령제를 채택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았냐면 초대 황제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루이 나폴레옹을 대통령에 오르게 합니다. 왜요? 그가 삼촌만큼 천재적인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루이 나폴레옹 황제, 우리 프랑스의 영토를 가장 크게 해줬었던 루이 나폴레옹의 조카니까 똑같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와, 세상에. 자, 결국 이 2월 혁명의 영향으로 프랑스 내에서는 7월 왕정이 붕괴가 되고 오스트리아에 바로 다음 달에 또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도 성공했는데 우리도 하자! 메테르니 물러가라! 하면서 결국은 빈 체제가 프랑스의 2월 혁명으로 붕괴가 돼요. 이 체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메테르니는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그동안 권세 잘 잡고 있었다가 결국은 이제 끝난 거죠. 독일에서 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야, 독일도 통일을 해서 국력을 키워보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는지 모여서 회의하자 그러면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프랑크푸르트 의회. 그 다음엔 이탈리아에서는 카르보나리 당을 계승을 한 청년 이탈리아 당이 마찬가지로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마치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어서 청년 이탈리아 당이 통일과 자유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움직이지만 사실 잘 안 돼요. 그 당대에는 잘 안 됩니다만 실패를 쌓고 거듭나서 결국 성공하는 그 때가 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이 루이 나폴레옹이 한 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삼촌을 정말 좋아했어요. 삼촌은 딱 전설적이잖아요. 전 유럽을 호령을 했고 나폴레옹 대법전을 썼으며 프랑스 국민은 이제 은행을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본인이 능력 없음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롤모델이 딱 삼촌이었기 때문에 삼촌 같은 정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촌과 똑같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황제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나폴레옹은요, 삼촌처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 제2제정시대를 엽니다. 일단 나폴레옹한테도 아들이 한 명 있었기 때문에 바로 2세라고 하지는 않고요. 나폴레옹 3세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는 삼촌과 같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조카의 눈엔 그렇게 보였겠죠?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상공업과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키고 공공사업을 실시를 해서 프랑스 도시 현대화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더러운 거리나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도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건축을 이제 하는 거죠. 현재 프랑스 파리의 모습이 이때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안 고쳐요. 대외 팽창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만 문제는 실패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이랑 크림반도에서 전쟁을 벌인 게 크림 전쟁이거든요. 1853년부터 1856년에 러시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기는데 사실 별 소득은 없어요. 이탈리아가 통일을 하는데 개입을 합니다. 프롬비에르 협정이라고 그래서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왕국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일단 꺾어야 되는데 오스트리아를 꺾는데 이 프랑스의 힘을 빌린 겁니다. 청나라가 영국과 그 에로 사건으로 얽혀갖고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영국이 야,
우리 같이 청나라 같이 털자 이러면서 제의를 하면서 2차 아편전쟁에 들어가서 청나라를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원정을 떠나는데 이거는 좀 처참하게 실패해요. 일단 굉장히 멀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미국이 불간섭주의라고 하면서 멀로주의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게 성과 없이 실패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알았을까요? 나폴레옹 3세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강화도에 들어가서 외교장각 약탈하고 불지르고 학살하고 1866년 병인양요가 그때 이 프랑스의 황제가 바로 나폴레옹 3세였던 거죠. 결정적으로 이 나폴레옹 3세가 몰락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한테 포로로 결국 잡혀요.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머리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모시고 있는 비렐름 1세를 황제로 올리기 위해서 갖은 수를 다 썼죠. 합스부르크 왕과 가문 역사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한 사람은. 에스파냐의 이사벨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다음 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프로이센한테 왕가 순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비렐름 1세의 조카였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프로이센 왕가 출신이 에스파냐의 왕이 된다? 그러면 에스파냐, 프로이센 이렇게 이제 홀로 쌓이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진짜 싫어요. 그래가지고 비렐름 1세랑 그 조카한테 찾아가가지고 왕 하지 마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조카가 알았어 나 에스파냐 왕 안 할게 이렇게 하는데 이때 프랑스 대사가 비렐름 1세를 찾아갑니다. 이게 엔스라고 하는 별장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휴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 대사가 찾아가가지고 이 왕위 계승을 안 한다라는 문서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비렐름 1세가 정중하게 우리는 그런 문서 안 써줘도 약속 지킬 테니까 그러지 마라 라고 하고 프랑스 대사를 돌려보낸 다음에 비스마르크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비스마르크가 기회가 왔다. 오케이 프랑스를 한번 크게 부셔치게 보자 하면서 그 사건을 되게 자극적으로 써서 영국 언론에다 뿌려버려요. 분명히 외교적으로 잘 해결이 됐는데 마치 독일 왕이 비렐름 1세가 독일 왕이 프랑스 대사를 모욕하고 나서 쫓겨났다 이런 뉘앙스로 써버린 거예요. 당연히 나폴레옹 3세는 내 부하를 감히 죽을래 이러면서 전쟁이 이제 일어난 거고요. 프로이센한테는 우리 왕이 프랑스 대사한테 협박당했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에 크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이라서 군비를 엄청 확장을 한 상태여서 프랑스만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 3세가 비스마르크의 포로로 잡히면서 처참하게 지고 패배를 심하게 함으로 인해서 제정이 끝납니다. 제2제정은 이제 끝나요. 그러면서 1871년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이센이 들어오게 되고요. 참고로 프로이센이 이제 프랑스를 점령을 했잖아요. 루이 14세가 지은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의 선포식과 비렐름 1세의 황제 즉위식을 같이 진행합니다. 이건 교과서에 그림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파리 프랑스사 시민들한테 굴욕적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파리 꼬민이라는 게 뭐냐면 노동자 시민들이 자치정부를 조직을 해서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거야! 그러면서 파리 지역에서 70일간 저항했었던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센이 프랑스의 친프로이센 정부를 세워요. 이게 제3공화국 정부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리 꼬민이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진압을 당하죠. 자,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7월 혁명, 2월 혁명, 루이 나폴레옹의 생애, 특히 그 공화정과 쿠데타, 제정 시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영국의 자유주의 혁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운동이 진행되었었던 영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차별이 철폐되었습니다.
우리 영국혁명을 했을 때 명예혁명의 배경이 되었었던 게 찰스 2세의 전제정치, 왕권시순설 신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택했었던 게 바로 인신보호법과 영국 의회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거는 비국교도면 안 된다라고 했었던 심사법을 만들었었어요. 그쵸? 근데 이게 1828년, 1829년 이렇게 해서 심사법이 폐지가 되고요. 가톨릭 교도들도 이제 너네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줄게 하는 해방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의 자유가 확립이 되었고요. 정치면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일단 영국은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업화 지대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러 그 지역으로 떠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선거구로 실시가 되어서 이게 선거표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부패 선거구예요. 선거가 실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가 되어서 표로서 인정되는 거. 그런 문제들이 좀 심각해지니까 1832년 1차 선거법이 개정됩니다. 이거는요, 그 2년 전 프랑스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았었죠. 정치면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시민들이 움직이는 그것 또한 맞지만 의회가 굉장히 중심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하자면 피를 덜 봐요. 거의 안 봤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혁명하고 전쟁하는 난리도 아닌데 영국은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거를 수용할 건 수용하고 좀 속도를 점진적으로 나가서 그렇지 하여튼 영국은 되게 피해를 적게 하면서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832년 1차 선거법 개정을 해서 선거권을 산업혁명을 통해서 성장을 한 신흥 상공인들에게도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선거권의 기회가 확대가 됐어요. 근데 사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소수고 노동자들이 다수일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옵니다. 우리도 사람일진데 우리도 실제로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사람인데 우리들의 의견을 안 받아주냐 선거권 확대를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해줘! 이러면서 인민헌장을 채택합니다. 선거법 확대랑 의원의 그 재산 규정은 폐지한다. 그리고 의원에 대한 선거는 1년에 한 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차티스트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참정을 이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되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일할 정치인들이 차트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운동인 거예요. 이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인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당시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잘 안 듣죠. 의회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특히나 영국은 아직까지도 그 신분제, 귀족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게 좀 점진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티스트 운동이 대단한 건 뭐냐? 어쨌든 의회가 이후에 2차, 3차, 4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점점 선거권을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노동자, 그 다음에 21세 노동자, 그리고 그때 21세 노동자를 할 때에는 여자도 30세 이상, 그리고 나중에는 그 나이 조건이라는 것들이 폐지가 되면서 보통 선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이게 프랑스 2월 혁명에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선거권 확대를 하면서 이제 이 시민들이 또 계속 운동을 진행을 했던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경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실시가 되다 보니까 아까 신흥 상공인 계층이 등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장주예요. 공장을 돌리는 사람이야. 영국에는 곡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은 관세가 붙잖아요. 관세가 붙은 물건은 사실 되게 비싸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나라의 상품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중상주의 정책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서 영국 안에 있었던 국내 지주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곡물법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신흥 상공인 계층한테 되게 부담스러운 정책이었던 거죠. 사장님들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월급 적게 주는 걸 좋아하지 많이 주는 거 안 좋아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먹을 그 최소한의 최저임금은 보장을 해줘야 돼요. 영국은 빵을 먹으니까 빵을 살 정도의 월급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빵을 만드는 원료인 곡물이 너무 비싸져 버리면 사장님들이 노동자들한테 줘야 될 월급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부담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권 확대 요구한 거잖아요. 곡물법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폐지해달라. 그래서 46년에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크로멜이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항해법이잖아요. 이것 또한 무역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폐지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자유경쟁 체제, 자유무역 체제로 이제 들어서면서 영국은 자유주의 혁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함께 빈 체제,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 운동의 진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 수업 오늘은 좀 길었을 텐데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세계사는 I am 연구쌤.